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수진이라고 합니다. 자, 한 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피셋 해설 강의를 이제 했고, 오늘은 리트 해설 강의를 약간 해보려고 다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피셋이랑 리트랑의 이제 차이가 뭘까 한번 제가 봤더니, 피셋 같은 경우가 좀 더 수능 비문학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피셋은 한 지문에 한 문제가 있는데, 대신에 그 지문 길이가 리트에 비해서 조금 문단 자체가 4문단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리트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문단, 근데 많게는 7문단까지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문단이 6개씩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70분이라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이제 지문을 10개 정도 읽어내시는 이 압박감과, 그다음에 문제 유형이 다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뭐 내용 확인 문제나 재구성 문제, 뭐 주제나 관점을 찾는 거, 그다음에 아니면 뭐 정보를 추론하는 거, 아니면은 정보를 뭐 적용해서 평가하는 이런 4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자, 그럼 모든 유형들이 한 지문에 섞여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피셋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에 한 가지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이제 유형별로 공부를 하시면 괜찮겠지만, 리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유형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 하더라도 뭐 각 유형만을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피셋 강의 듣고 오셨어요? 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긴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저만의 팁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자, 저는 지금 리트를 보고서도 정말 그것만 잘해도 승산이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또 한번 들어서 이제 이 자리에 섰어요. 자, 확신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요. 자, 역시나 리트도 국어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지문 자체가 규범 파트, 인문 파트, 사회 파트, 과학 기술 파트 4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 상대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셨던 게 어떤 파트인가요? 아무래도 과학기술 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 그죠? 인문, 사회 이런 건 조금 어느 정도 풀 수 있겠는데, 뭐 경제나 과학이나 기술이 나오면 괜히 좀 막 쫄리고 약간 좀 어려울 것만 같고 이런 편견에 휩싸였던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수업을 원래는 이제 대표 2지문씩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한 지문 수업을 해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30분 정도. 자, 그래서 일단은 과학기술 지문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해볼까 하기는 해요. 근데 한번 제가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 유형은 다 그 질문에 발문에 다 나와 있어요. 나는 내용일지야, 아니면 나는 추론 문제야, 나는 평가 비판이야, 막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파악하시는 것보다는 주제별로 글을 많이 읽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답률을 확인했을 때 내가 특히나 많이 틀리는 주제 파트가 있다면 그 주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수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규범 먼저 넣었어요. 자, 규범이라는 건 사실은 없었죠. 저는 규범 파트는 저희가 뭐 흔히 규범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쪽으로 넘어가요. 수능 같은 경우엔. 근데 이제 규범으로 따로 빠져서 뭐 윤리학이나 논리학이나 이런 게 이제 바탕이 되는 게 법학, 이게 이제 규범 파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규범에 관련된 규범 주제 지문이 나왔어요. 자,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추론 문제를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고 평가 적용 쪽에서 조금 어려워하실 텐데, 제가 생각한 건 그래요. 내용의 이런 사실적인 이해가 정확히 선행되어야지만 추론도 할 수 있고 평가 적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오늘도 그렇게 읽을 거예요. 피셋처럼 똑같이 읽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정말 이해가 되는지, 문제가 풀리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피셋 강의 먼저 이제 들어보셨으면은 이제 그 방법에 따라서 이제 혼자서 한번 풀어보셨을 때 네, 조금 느끼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독재 정권이죠.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5.16 군사정변, 독재 정권, 군부 독재, 네, 이거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때 독재 때구나 라는 거. 자, 집권 세력은 불황인을 일소가 뭡니까? 자, 한꺼번에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자, 모두 모아서 자, 사회의 명랑화를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독재 정권의 명분이 뭐예요? 사회의 명랑화를 도모한다는 거예요. 명랑화가 뭐예요? 명랑한 사람, 되게 밝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명랑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불황인들을 다 이제 싹 제거를 하겠다. 얘네를 모아서 그렇게 할 거야. 이런 건데. 자, 그래서 사회 정화 사업을 벌였대요. 자, 무직자와 무연고자를 개조하여 이랬죠. 자, 말씀드렸죠. 작은 따옴표가 있으면 그건 뭐다? 핵심 개념이다, 핵심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에 불황인은 지금 작은 따옴표 있었고요. 그죠? 자, 불황인을 뭐 한다? 개조가 뭐예요? 자, 기존의 것을 새롭게 고친다, 바꾸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조해서 국토 건설에 동원하려는 목적으로. 자, 그러면 이 불황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노동력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개조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국토 건설에 동원하려는 목적으로 근로보도법과 재건 국민 운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자, 불황인에 대한 사회복지 법령들도 이 무렵 마련되기 시작했는데 이랬어요. 자, 그러면 불황인을 위한 무슨 법이요? 불황인을 위한 사회복지법령들이 이제 마련되기 시작했대요. 사회복지가 이제 목적이 담겨 있었던 거죠. 자, 아동복리법에 자, 불황아 보호시설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여기 지금 작은 따옴표 있잖아요. 그러면 불황아들을 뭐 하겠다? 보호시설, 보호해야 하는 시설에 대한 규정도 있었고요. 생활보호법에도, 그러면 생활 자체도 뭐예요? 보호해준다는 거죠. 저 지금 왜 이렇게 읽어요? 마지막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자, 요 보호자, 필요가 보호한 사람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 또는 개인의 보호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마련되었던 불황아들을 위한 법률에는 보호시설에 위탁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보호가 전제에 깔려 있었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한번 가볼게요. 자, 근데 실질적인 불황인 정책은 명령과 규칙, 조례 형태의 각종 하위 법령에 의거하여 수행되었다. 하위 법령이라는 건 가장 낮은 이제 계급에 있는 그런 가장 낮은 층에 있는 법이에요. 자, 특히나 다만은 그 많은 것들 중에 뽑아서 강조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특히 중요하죠. 그죠? 자, 내무부 훈령 제410호라고 나왔어요. 얘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억이 딱 있다는 얘기는 얘에 대해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됐겠구나. 기억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면 여기 와서 미친 듯이 찾아야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네, 속도를 조금 이렇게 느리게 하신다던가 좀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 법령이 흩어져 있던 관련 규정들을 포괄하여 불황인을 단속 및 수용하는 근거 조항으로 기능했다. 첫 번째 문장이죠. 그죠? 저희 보게 되면 이 내무부 훈령 제410호 같은 경우에 특이한 건 불황인을 단속 수용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란 얘기예요. 자, 단속하고 수용한다는 거,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죠? 자, 이는 거린, 껌파리, 앵벌이를 비롯하여 기타 건전한 사회 및 도시 질서를 저해하는 자를 모두 불황인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불황인으로 규정된 범위가 상당히 넓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헌법, 법률, 명령, 행령 규칙으로 내려오는 위계에서 자 위계가 뭐예요? 계급이 있는 서열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위계라고 하면 서열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상위법인 거고 점점 하위법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행정 규칙에 속하는 훈령은 이랬어요. 자, 이 훈령이 지금 뭐예요? 기억이잖아요. 그죠? 자, 얘는 지금 행정 규칙 하위 법령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기관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할 목적으로 바라는 것으로서 이랬어요. 자, 그러면 얘가 바라는 목적이 뭡니까?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기관의 조직과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예요. 자, 바라는 것으로서 원칙적, 자, 원칙은요. 대외적 구속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속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률을 위임받아 상위법을 보충한다. 그럼 이때 기업, 내무부 훈령의 목적이 뭐예요? 상위법을 보충해주는 보조자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위 훈령은 기억이에요. 그죠? 자, 복지 제공을 목적으로 한, 자, 그러면 훈령의 목적이 복지 제공이라는 게 나왔고, 자, 사회복지 사업법을 근거 법률로 하면서도 거기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그럼 뭐예요? 사실은 법령에 이 법률에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법률에서 위임해주지 않은 치안 유지를 내용으로 한 단속규범, 치안 유지를 내용으로 한 단속규범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법률에 근거해야 되니까 법률이 위임한 내용을 받아가지고 발해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은 부분, 그래서 치안 유지를 내용으로 해서 사람들을, 불황인들을 단속하는 규범이 돼버린 거예요. 법을 어긴 거죠. 그죠? 자, 이를 통한 인신구속은요, 사람을 구속하는 거예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마지막 문장이에요. 제정한 법률로서 제한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된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뭐 시키는 거예요? 격리시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속하고 시설에 수용하고 이렇게. 자, 1961년 8월이에요. 이렇게 시기가 뜨게 되면 일단 체크 들어가시면 좋아요. 이 시기에 대한 걸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요. 자, 8월에 200명의 불황아가 황무지 개간 사업에 투입되었고 곧이어 전국 곳곳에서 간척지를 일굴 개척단이 꾸려졌다. 그럼 여기 첫 번째 문장인데 여기에 지금 잡히세요? 자, 리트 같은 경우에는 피셋보다 조금 더 핵심을 더 잡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지문 길이 자체가 길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한두 문장 정도로 정리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피셋보다. 자, 불황아들이 황무지 개간 사업에 투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개척단이 만들어졌다는 거. 자, 1950년대. 자, 뭐 10년 정도죠. 이때는 불황인 정책이 모두를 단속하고 시설에 수용하는 거에 그쳤던 것과 다르게 차이점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1950년대는 불황인 정책의 중심이 뭐였나요? 단속하고 시설에 집어넣어서 수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 얘기를 다시 찾으면 이거는 뭐 시켰다는 얘기예요? 격리 중심의 정책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는 다르게 이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10년 뒤인 1961년 8월을 말하는 거죠. 자, 이때부터 국가는 불황이를 과포화 상태의 보호시설에 단순 수용하기보다는, 그러면 단순히 수용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 뒤에가 밑줄일 거예요. 단순 수용하는 거 아니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개조. 자, 반복되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조를 해서 바꿔서 자, 국토개발에 활용하고자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좀 개조해서 나라에서 쓰겠다. 새 삶을 살게 해주겠다. 원래 불황인이라는 건 뭐예요? 떠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 사람들 우리가 개조해서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 활용을 할 거야. 새 삶을 살게 만들어줄 거야. 그럼 이런 게 바로 뭐예요? 갱생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1955년부터 통계 연표에 수록되었던 불황화 수용 보호 수치 상황표가 그럼 원래는 뭐였어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수용 보호 숫자를 넣어놨다면 자, 62년에는요. 불황화 단속 및 조치 상황표로 대체된 사실은 이러한 변화를 시사한다,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뭐로? 단속 및 조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하면서 개조해서 얘네를 쓸 거야 라는 걸로 대체되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좋게 다겠죠? 자, 이 같은 정책 시행의 결과로 불황이는 과연 개조되었는가? 자, 이렇게 질문이 떴잖아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핵심이 돼요, 여러분. 문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정책 시행으로 과연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건 불황인들이 개조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 개조가 되었다,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 이걸 지금 찾아주셔야 돼요. 자, 개척의 터전으로 총진군 모두 다 몰려갔던 불황인 가운데 상당수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혹한 노동 조건이나 열악한 식량 매급, 고립된 생활 등을 이유로 중도에 탈출했다. 그럼 핵심이 뭐예요? 개조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얘네가 중도에 탈출, 도망을 가버렸네요. 자, 제가 지금 여길 끊지 않은 건 자,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애들은 굳이 리트에서는 내가 읽었다고 해서 다 슬래시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좀 큰 의미 단위로 크게 가시는 것도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적으로 다 세세하게 읽기보다는 지금 리트는 지문 길이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방법을 쓰시되 좀 슬래시 표시를 할 때는 의미 단위로 좀 더 크게 읽어 나가시는 게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읽고 있어요. 피셋은 좀 더 세세하게 읽었고요. 자, 다시 갈게요. 자, 토지 개간과 간척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배받길 희망하며 남아있던 사람들은 많은 경우 약속된 땅을 얻지 못했으며 토지를 분배받은 경우라도, 토지를 받은 경우라도 불황인 출신이라는 딱지 때문에 헐값에 땅을 팔고 해당 지역을 떠났다. 자, 그러면 탈출하거나 다 떠났다. 그럼 개조가 됐어요, 안 됐어요? 개조되지 않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사회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법적 보호 또한 구현되기 어려웠다. 자, 이 보호에 뭐 있어요, 여러분? 작은 따옴표 보이시죠? 그러면 불황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아동복리법 시행령은 불황화 보호시설의 목적을 불황화를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자, 그러면 얘네 보호시설의 목적이 있죠. 일정 기간 동안 얘네를 보호해야 되고 자, 개인의 상황을 조사하고 감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라고 규정했지만 자, 그럼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뒤에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불황화 보호시설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개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규정,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자, 근데 전문적인 감별 작업이나 개별적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조치는 드물었다는 것. 이런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규정된, 정해진 보호기간이 임의가 뭐예요? 랜덤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연장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법에 명시되고 규정되어 있는 걸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막 고쳤다라는 거죠.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임에 따라 자, 그러면 신원만 좀 불분명하면 다 이렇게 불황인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좀 에바스러움이 있죠. 에바가 왜 과잉적으로 단속을 한다. 그래서 이때는 마구잡이로 잡아들인다는 건 과잉 단속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수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국영 또는 사설 복지기관들은 자, 지금 복지기관
여기에 이제 위탁이 된다고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했었잖아요. 국가 보조금과 민간 영역의 후원금으로 운영됨으로써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결국 유사 행정기구로 자리매김했다. 자 여기네요. 그중 일부는 국가 보조금을 착복한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 갈취해 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 보조금으로 나온 건데 이렇게 복지기관에서 그런 걸 자기가 이렇게 먹어버리는 뭐 형제 그때 뉴스 같은 거 보시면 형제 복지관 같은 사건 다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렇게 그런 식으로만 이제 그런 복지관에 이제 그걸 운영하는 이제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국가 보조금 같은 거를 다 이제 쓱 해서 와구와구 몰래 먹어버리는 일도 있었다. 당연히 폐단 문제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황인들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법령들을 냈지만 실제 불황인들을 모아는 거에 과잉 단속하고 네 이들을 약간 좀 억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국가는 근로보도법과 재건 국민운동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불황인을 근대화 프로젝트에 활용할 생산적 주체로 개조하고자 하는 한편 그러면 국가는 뭘 했나요? 불황인들을 생산적 주체로 개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처럼 간척 사업에 이렇게 투입을 시킨다던가 자 그러한 생산적 주체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생산적인 주체로 만들려고 했는데 개조를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 부합이 뭐죠? 꼭 들어맞는 그러니까 일치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동복리법이나 생활보호법의 보호 대상으로 삼았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보호 대상으로 삼아서 여기에 수용, 격리시킨 거죠. 그죠? 자 또한 플러스예요. 그죠? 또한 각종 하위 법령을 통해 불황인을 예비 범죄자나 자 예비 범죄자, 미리 범죄자로 찍어 놓는 거죠. 자 이거나 지금 작은 따옴표 있어요. 자 범소질자. 그럼 이게 뭐예요? 아 나중에 지금은 불황인이지만 얘는 나중에 죄를 지을 확률이 되게 커. 죄를 지을 거야 라고 정해버리는 거예요. 자 인신구속을 감행했다. 핵심은 인신구속. 그래서 불황인들을 구속했다라는 거죠. 갱생과 보호를 지향하는 법체계 안에 자 그럼 원래 얘네가 만들었던 국가에서 만들었던 법체계는 자 불황인들을 갱생 보호, 다시 새삼을 살게 하고 이들을 보호해준다는 이런 목적 아래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 그 갱생과 보호의 대상을 누구예요? 불황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기재라는 게 뭐죠 여러분? 뭐 수단이나 작용이나 원리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기억하기 쉬우신 걸로 기억을 해 두시다가 사실은 저는 이런 용어 같은 경우에는 문맥으로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된다는 쪽이에요. 이유는 저희가 뭐 국어사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려운 단어들을 저희가 뭐 보편적으로 좀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 그러면 좀 외우기 쉬울 텐데 자 지금 리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잘 쓰이지 않고 대신에 그런 단어를 주었을 때는 바로 뒤에 우리가 쓰는 말로 친절하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다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어휘 같은 거에 막 치중하셔가지고 막 이게 무슨 뜻이지? 이라고 좀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아 이거를 설명해주는 애가 있겠다라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네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그럼 뭐예요? 이 법 체계 그 겉으로 내세우는 건 갱생과 보호였는데 자 실제로는 얘네를 배제하는 기재 대조가 된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죠. 겉으론 되게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불황인들 중에서 생산 주체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구속시켜버리니까 배제시켜버린다라는 건 그 사람들이 갱생이나 보호의 대상에서 빠져버린다라는 원리가 숨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국가는 불황인으로 규정된 개개인의 국민을 자 경찰력을 동원해 단속 수용하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단속하고 수용했다는 얘기는 다 격리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복지기관을 통해 규율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그럼 이때 국가 같은
복지기관 다 협력적이고 한 팀이네요. 그죠? 자, 국민의 인권과 복리를 보장할 국가적인 책임과 의무를 상당 부분 민간 영역에 전가 떠넘김으로써 자, 비용 절감을 추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같은 행정기관이나 이런 복지기관들이 다 상호 협력적이었구나라는 거. 당시 행정당국의 관심은 국가, 행정당국에 관심이 있었어요. 불황인 각각의 궁극적인 자활과 갱생보다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나요? 자활과 갱생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이런 불황인들의 자활과 갱생이 아니라 그럼 그가 뭐죠? 불황인이죠. 그죠? 자, 불황인들이 도시로부터 격리된 채 자활 갱생하고 있을 거라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믿게끔 하는 데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대요. 그럼 뭐예요? 이럴 거라고 믿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 불황인은 사회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 주체로 길들여지는 한편. 자, 그러면 이때 불황인들은 사회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 주체로 길들여지는 한편 국가가 일반 시민으로부터 치안 관리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명분을 제공했다는 얘기는 자, 이때 불황인들이 뭐예요? 치안 유지, 치안 관리에 쓰이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치안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은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이었는데 자, 이렇게 역설적으로 국가가 일반 시민으로부터 이런 불황인들을 격리시킨다는 건 다른 말로 치안 관리의 정당성, 우리 지금 치안 관리해드리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정말 이렇게 읽어서 풀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지문 이렇게 다 문제랑 같이 볼 수 없어서 여러분이 한번 제가 찾아보라고 말씀드리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내용일치 봐봐요. 제가 보세요. 문제 유형 알 필요 없다 했죠. 이유는 나 내용일치 문제야 라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런 이 문제 유형은 뭐야, 이 문제 유형은 뭐야, 그걸 파악하는 건 전 단언컨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 저는 그래요. 자, 내용 일치하는 거 맞는 거 고르래요. 1번부터 볼까요? 자, 불황인 정책은 갱생 중심에서 격리 중심으로 초점이 옮겨갔다. 자, 그럼 이거 보셨을 때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자, 1950년대, 1960년대에 나왔던 거 있죠. 그럼 1950년대는 뭐였다 그랬어요? 단속이라던가 수용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격리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1960년대에는 얘네를 국토개발에 활용을 하겠다. 우리가 재원으로 쓸 거야. 라는 얘기는 갱생이 목적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거 틀렸죠. 격리 중심으로 옮겨간 게 아니라서 틀렸고. 자, 불황화의 시설 수용 기간에 한도를 두는 규정이 법령에 결여 빠져 있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디예요? 자, 불황화의 시설 수용 기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연장시키기도 했다. 그 문장 기억나세요? 네, 사실 이렇게 읽었으면 기억나셔서 찾아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제대로 읽으신 거예요. 자, 만약에 글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건 어떤 걸 보고 찾아갈 수 없다라는 게 없다. 그러면 글을 제대로 못 읽으신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연되어 있었다? 아니죠. 명시되어 있었어요. 네, 법에. 자, 3번. 불황인의 수용에서 행정기관과 민간복지기관은 상호 협력적인 관계였다. 그쵸? 자, 국가가 많은 것들을 이런 국역이나 민간의 복지기관으로 전가시킴으로써 비용 절감을 추구했다라는 거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복지기관들의 이제 국가 운영금이라던가 이런 민간 이런 돈들, 후원금들로 운영이 되었다. 그래서 복지기관에서 착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 이 얘기는 얘네가 협력적인 관계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 4번도 계속 볼게요. 개척 단원이 되어서 도시를 떠난 불황인은 대체로 개척지 안착 편안하게 머물렀나요? 이거 완전 아니죠.
애들 다 막 너무 힘들어 진짜 그지 같다 하고 탈출한 애도 있었고, 땅까지 받았지만 야 너 불황인이잖아 라는 딱지 때문에 땅을 팔고 다 떠나야만 됐었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방랑하고 유랑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문장? 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자, 불황인 정책은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일단 틀렸어요. 처음부터 불황인 정책, 자, 내무부 훈령 기억나시죠? 이거는 왜 발해진 목적이 뭐예요? 자, 불황인을 위한 치안 유지가 아니라 사회 복지, 자, 이들을 보호해 주려고 갱생하는 거, 이런 게 목적이었단 얘기예요. 자, 근데 사회복지 성격 같지 않았다?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사회복지 성격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쵸. 자, 그래서 답은 1번에 3번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뭐 앞에 이렇게 계시다 그러면 사실은 몇 번째 문단에 있나요? 찾아보세요. 이렇게 보통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앞에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시니까 제가 일단 저는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다 보신 다음에 문제를 한 번 더, 사실 기출 같은 건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게 맞잖아요. 저는 기본 3번 정도는 네, 정독하셔서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그렇게 해보셨을 때 과연 금방 찾아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오답은 무조건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을 찾아가셔서 꼭 확인, 체크하시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읽었나 읽지 않았나. 네, 만약에 체크를 못 하셨다 그러면 연락 주세요. 네, 자, 2번 볼게요. 또 볼게요. 자, 기억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뭐죠? 아까 기억나세요? 저 기억나요. 내무부 훈령 410호, 제 410호 이거였어요. 그죠? 자, 해볼게요. 이것도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네를 비난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야 되는 거죠. 이거는 비판, 그 정보의 적용이나 비판, 뭐 평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저는 내용일치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인지 해볼게요. 자,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 사이의 위계를 교란시켰다. 교란이 뭐예요? 혼란을 가져왔다는 거죠. 왜요? 자, 기억나세요, 여러분? 내무부니로 썼네. 내무부. 자, 내무부 훈령이라는 건 행정규칙이었어요. 가장 하급에 있던 거였죠. 그죠? 근데 얘가 이제 상위법을 보충하는 보조자의 역할을 했으며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한 근거 법률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건데, 위임받지 않은 부분도 하면서 인신 구속했다라는 그 문장 찾으실 수 있어요? 빨리 찾아가 보실까요? 찾으셨어요? 시간 너무 적게 들었나? 네, 거기 가보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위 규범인데도 거기에 없는 걸 막 하고, 그 다음에 상위법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발해지는 게 훈령이었잖아요. 또 하나, 훈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흩어져 있던 조항들을 모았다라는 것도 이거의 근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비판으로 적절해요. 두 번째, 근거 법령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규율했다. 자, 이거 방금 말씀드렸죠. 원래는 그 근거 법령의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건데, 자, 근데 그 법률에 위임받지 않은 내용도 했다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얘도 맞는 비판이에요. 자, 3번,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 입법권을 행정부에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쵸? 훈령이라는 걸 딱 내세울 때 원래 얘네는 대외적으로는 원칙이잖아요. 구속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 법률이 지정하는 것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법률로 위임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그냥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예요? 헌법에 위배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자유나 이런 중요한 헌법적인 가치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마지막 문장 기억나실 거예요. 3번도 적절한 비판입니다. 4번, 불황인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포괄이 뭐예요? 되게 넓은 범위에서 정의를 했죠. 과잉단속의 근거로 사용되어지니까 가능성이 있었다. 과잉단속, 에바였죠.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다는 그 부분 기억나세요? 마구잡이로. 네, 거기에요. 그래서 너무 포괄적으로 이제
뭐 앵벌이나 뭐 거린이나 그쪽 파트 너무 마구잡이로 다 집어넣었다는 거. 맞아요. 답은 5번이에요. 그럼 5번이 왜 틀렸나 볼게요. 불황인 단속을 담당하는 하급 행정기관이 훈령을 발한 상급 행정기관의 지침을 위반한, 자, 이건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독재 정권이에요. 자, 상급기관, 행정기관의 지침을 하급 행정기관은 절대 위반할 수 없죠. 만약에 위반하는 경우 빵야 하고 독재 정권 때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삼천교육 때문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것만 보셔도 말이 안 된다라고 푸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무조건 훈령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한테 네,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 상위법을 보충한다라는 거기에서 무조건 따른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이번엔 5번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보기 내용을 밑글에 적용. 보세요. 제 말 맞죠? 이번엔 정보 적용 문제예요.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적절하지 않다, 적절한 거냐, 일치하지 않는 거냐, 일치하는 거냐 꼭 체크하셔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보기 먼저 볼까요? 자, 국가는 방역과 예방접종, 보험, 사회부조. 사회부조가 뭐예요? 생활보호 같은 거죠. 그죠? 인구조사 등 자, 각종 안정장치를 통해. 여러분 저거 모르신다 그러면 그냥 국가 내의 각종 안전장치를 통해서 여기 지금 작은 따옴표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자, 인구의 위험을 계산하고 조절한다. 국가의 역할이죠. 그 과정에서 삶을 길들이고 훈련시켜서 효용성을 최적화함으로써 순종적인 몸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동원된다. 이거 지금 했던 거죠. 순종적인 몸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방금 나왔던 불황인 정책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개조시켜가지고 생산의 주체로 만들 수도 있고 순종하는 인간. 맨 마지막 문장. 자, 이를 통해 정상과 비정상, 정상인 것과 비정상인 것, 건전 시민과 비건전 시민. 비건전 시민은 범죄자들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죄 지은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건전 사회의 적으로 상정된 존재. 그럼 이런 존재들은 뭐예요? 사회의 적인 거예요. 범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죄 지은 사람, 나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당연히 배제가 돼요. 자, 이는 변형된 국가인종주의의 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대요. 자, 그럼 여기 보기에서 말하는 건 자, 이러한 모습들이 변형된 국가인종주의가 나타난 거다라고 말하네요. 자, 고전적인 국가인종주의. 이게 선천적 태어날 때 또는 역사적으로 구별되는 인종을 기준으로 뭐 흑인 대 백인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이원 사회가 뭐예요? 둘로 구분되는 사회로 나누는 특징이 있다면 얘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있다면 지금 말하려는 건 여기에 마지막 문장이에요. 변형된 국가인종주의는 지금 이 위에서 말하는 걸 말해요. 그죠? 자, 한 사회가 단일 사회. 쉽게 바꿔서 읽으세요, 여러분. 말이 조금 잘 와닿지 않으시면 한 사회가 스스로의 산물, 스스로 만들어낸 산물과 대립하며 싸우면서 그럼 이때 스스로의 산물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정상이라던가 아니면 비건전 시민을 말하는 거죠. 얘네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배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나쁜 것들과 대립하며 끊임없이 자, 작은 따옴표 자기 정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화라는 건 국가가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정상이라던가 건전하지 않은 시민들을 우리가 배제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가. 그걸 말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해볼게요. 자, 불황인을 우범 소지를 지닌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 건 한 사회의 자기 정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 왜요? 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소지를 지닌 잠재적 범죄자예요. 자, 그러면 이 불황인은
범죄를 물론 저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일 수도 있는 거고 건전한 시민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아직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규정해버린다라는 것.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배제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규정지어 버렸다는 건 자기 정화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자기 정화라는 건 죄 지은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거지, 이렇게 얘는 미래에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 뭐 죄를 지을 수도 있어, 이런 가능성만을 가지고 배제시켜버리고 이 사람들을 낙인 찍는 건 자기 정화라고 볼 수 없어요. 오답은 1번이에요. 자, 그럼 사실 이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었는데 이유는 1번을 약간 추론해야 되는 문제죠. 그죠? 그죠? 본문 적용에다가 보기 적용 이런 문제인데 이게 약간 헷갈리신다 하더라도 2, 3, 4, 5가 너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실래요? 자, 불황인을 개조하여 국토개발에 동원하고자 한 것은 삶을 길들이고 훈련시키는 기획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이들을 개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갱생해서 국가의 생산적인 주체로 사용하려고 했잖아요. 생산적 주체로 길들이려고 했었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이 얘기는 맞네요. 자, 불황인의 생산적 주체와 거기에 이르지 못한 주체로 구분 지은 것. 아까 그랬죠? 생산적 주체로 길들이는 한편 생산적 주체에 부합하지 못한 이들은 보호대상, 보호시설로 갔다고요. 그죠? 변형된 국가인종주의를 특징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생산 주체인가 거기에 이르지 못한 애들인가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변형된 걸로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자, 맞는 말이고, 자, 치안관리라는 명분을 위해 불황인의 존재를 이용한 건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불황인들을 우리가 이렇게 갱생이나 자활을 시키고 있어 라고 이제 믿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치안관리의 이런 명분으로 제공이 되었다라는 문장 기억나세요?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치안하는 명분 때문에 얘네를 이용한 건 건전시민과 비건전시민의 구분과 서열화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쵸? 왜 치안의 대상이었다는 거니까요, 불황인들이. 그쵸? 그래서 얘네 존재를 이렇게 이용했다라는 건, 자, 지금 그럴 거라고 믿고 있는 애들이 건전시민, 비건전시민, 치안관리의 대상, 이렇게 서열화를 보존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불황인의 갱생을 새 삶을 살도록 지향하는 법체계. 아까 이 말 나왔죠. 법체계가 갱생과 보호였다고요. 그죠? 자, 근데 배제 기제가 내재된 것은, 그러면 그 불황인들 중에서 생산적인 주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배제 기제, 이 사람들은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보호나 이런 데에서. 그래서 격리시키고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장 본문에 그대로 있어요. 마지막 문장이었을 거예요. 기재가 내재되어 있던 건 이거 앞뒤가 그래 맞지 않다고요. 법체계에 이랬는데 여기 법 내부에 보호 대상을 배제하는 기재가 있다는 건 순종적인 몸을 만들어내는 기술과 안정장치가 배척관계, 서로 상반되는 관계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이거는 개조시켜서 갱생을 하겠다는 건데 이때 이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갱생을 개조해줄게, 갱생해줄게 했지만 결국에 여기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수용하고 보호하고 격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도 적절한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아무래도 첫 번째 지문 규범 지문에서 3번이 가장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우리는 그래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점수 이제 만약에 모의고사 수능 같은 거로 본다면 3점짜리 문제죠. 일단은 어렵다라기보다는요, 여러분, 읽기 싫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문 힘들게 읽었는데 또 이만큼의 보기 박스가 있을 때 이 보기를 대충 읽어내시면 오답률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본문 플러스 보기 내용이 섞여져서 선택지에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보기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윤리학이죠, 여러분. 칸트라던가 데카르트, 뭐 정어명, 가언명령 이런 게 나왔는데, 제가 꼽는 건 규범에서는 사실은 이 지문이 가장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내용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정보량이 좀 많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 이해해야 되고 약간 배경 지식이 있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푸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리트든 피셋이든 수능이든 자, 이건 국어예요, 여러분. 언어의 이해라는 건 지문의 사실적인 이해, 독해 능력을 보려는 거지 여러분들의 말로 똑똑한 배경 지식이 많은 거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뭐 배경 지식이 많으면 뭐 플러스 알파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90% 이상의 경우는 다 자료 해석, 자료 이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제 배경 지식이 막 난 없는데 나 진짜 배경 지식 진짜 너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난 그래서 이런 거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반복되죠. 칸트는 사실은 윤리학의 대표 절대주의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언명령, 가언명령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문에서 기출문제 한 5개년 정도 보시잖아요, 여러분. 뭐 3개년, 5개년. 또 모의고사도 막 푸시죠. 그럼 사실은요, 여러분, 중복이 돼요. 글의 이런 소재라던가 핵심 이런 개념 같은 건요. 그래서 그럴 때 핵심 개념이나 소재를 내가 좀 더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뭐 따로 막 윤리대 공부하고 막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얘 또한 국어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엄청 막 박사님처럼 막 이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국어교육과로서 국어를 철저하게 읽는 사람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볼게요. 윤리규범과 법규범은 인간에게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단순히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나오면 단순 기술 아니라 그 뒤네요. 그러한 행위로 나아갈 것을 지시하는 규정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에요, 여러분. 자, 지금 그래서 윤리규범과 법규범에 대해 말할 거야. 자, 근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대요. 뭐예요? 규정적 성격. 이걸 줄였으면 뭘까요? 아이고. 규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둘의 유사 공통점이에요. 그럼 규정성은 뭐예요? 야, 너 이런 행동을 해 라고 행위를 지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공통점 나왔어요. 자, 하지만 근데 바로 더 중요한 게 나왔어요.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양자가 뭐 두 개, 윤리규범이나 법규범이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 하지만 뒤에 나온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방금 전에 공통점 얘기했죠. 다 규정성이 있어. 근데 하지만 둘은 구분돼, 명확하게. 그래서 여긴 좀 구별된다. 지금부터 내가 말해줄 건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이거를 예측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예측하며 읽기 연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칸트는 이 점을 매우 분명한 형태로 지적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랬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집중하실 건 누굽니까? 그렇죠. 칸트, 절대론의 대표주자입니다. 칸트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자, 법규범이라는 건, 법규범은 윤리규범과 달리 중요하죠. 차이점이잖아요. 자, 행위의 외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관여할 뿐. 그러면 행위의 외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간섭하고 신경 쓴다는 얘기죠. 행위자가 어떤 심정, 어떤 마음에서 그러한 행위로 나아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면 행위자의 심정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외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내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지금 차이점이죠. 그럼 여기서 공식처럼 하나 뽑아낼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지금 법규범과 윤리 간단하게 이렇게 쓴다면요. 자, 법규범은 외적인 측면만 말하는 거지 내적인 심정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내적 측면은 상관이 없어. 자, 그럼 여기 반대란 얘기잖아요. 차이점이니까. 자, 윤리 같은 경우에는 외적 측면, 근데 플러스 뭐도 필요해요? 내적인 측면도 고려돼야 돼요. 윤리라는 건 사실 도덕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에서 행동을 한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법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마지막 문장이에요. 각자의 의지가 자유로이 표출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외적 형식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자, 마지막 되게 중요해요. 자, 칸트가 이렇게 외적인 형식에만 주목한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각자의 의지가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게. 그럼 여기서 이제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아, 칸트 문제, 이런 윤리 철학 파트를 좀 풀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칸트 그럼 뭐예요? 칸트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근데 이때 자유의지는 당연히 도덕적 자유의지입니다. 네, 이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저는 이거 처음 봐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도덕적은 모를 수 있지만 자유의지 이게 표출될 수 있게 보장하기 자유의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외적인 형식에만 관심을 갖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라고 행동을 지시하고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해,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그때의 내적인 측면, 개인의 의지는 다 다른 거니까요. 자유의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겉으로 외적인 형식에만 관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규정성, 지시만 해준다는 얘기죠. 자, 칸트의 설명체계에 의하면 이제부터는 칸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오겠구나. 여긴 지금 정리하면 이 문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핵심 뭔 것 같아요? 윤리규범과 법규범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은 둘 다 규정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 둘 다 행위를 지시하는 성격이 있구나. 요구하는 성격이 있구나라는 거. 근데 차이점은 법규범 같은 경우에는 외적인 측면만 신경 쓰지 내적인 동기 같은 거, 내적인 심정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윤리하고의 차이점. 그럼 윤리는 내적인 측면도 관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되세요? 네, 되셨으면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칸트 설명체계에 의하면 이제 여러분들 칸트 기억 있어요. 이제 빡세게 읽으셔야 돼요. 이제 막 집중해가지고. 자, 법규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명제가 성립하게 된대요. 그럼 지금부터 칸트 설명체계에서 말하는 법규범에 대한 여러분 보셔야 될 거 성립되는 세부 명제예요. 자, 첫 번째예요. 법규범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지시해주는 처방을 담고 있다는 규정성 명제. 자, 이거 헷갈리실 것 같으면 여기 규정성 명제 1번 해두셔도 좋아요, 여러분. 네. 둘째, 아니면 첫째, 둘째 체크를 하셔도 좋고요. 법규범은 사람들에게 오로지 외적으로 그것에 일치하게끔, 들어맞게끔 행동할 것을 요구할 뿐. 이거 지금 첫 번째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것을 따르는 것 자체가 행위의 이유가 될 것까지 요구하진 않는다는 외면성 명제. 얘가 두 번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문단에서 마지막에 말한 거예요. 자, 행위의 이유가 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행위의 이유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인 측면만, 형식만을 말하는 게 외면성 명제예요, 여러분. 자, 셋째, 법규범은 특정한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나오면 특정한 목적을 공유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뒤에가 밑줄이죠. 그 관할하에 놓여있는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는 게 세 번째 무조건성 명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럼 두 번째 문단 정리하실 수 있어요? 칸트 설명체계의 세부 명제 세 가지. 규정성 명제.
그 다음에요. 외면성 명제, 무조건성 명제. 세 가지가 있어. 각각의 특징들. 그죠? 자, 하지만 그 다음 문단 중요한가 봐요. 하지만 칸트의 설명체계에서 외면성 명제는 얘 뭐였어요? 두 번째였죠. 얘는 심각한 역설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굉장히 유연했죠 지금. 자, 저 원래 농담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공부하시는 거 너무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래서 조금 되게 재미있게 해드리기에는 지문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여러분. 자, 심각한 역설. 역설이 뭐예요? 앞뒤가 맞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게 말이 안 된대요. 이게 이런 지적이 있대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칸트의 설명체계에서 외면성 명제가 갖는 심각한 역설이 무엇인지, 왜 얘가 말이 안 되는지 이걸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이 점은 법 규범이 어떤 종류의 명령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대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종류의 명령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는 과정이 나오겠네요. 그 과정에서 외면적 명제의 심각한 역설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자, 우선 먼저 법 규범을 따르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목적이나 필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오로지 이거죠. 오로지 외적인 자유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내적인 거 고려하지 않아 오로지 외적 자유만을 전제한다는 거 외면성 명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적이면서 단적이 다른 말로 뭡니까? 직접적이에요 여러분.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일견은 뭐예요? 언뜻 보기에 정언 명령만이 법 규범을 표현할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칸트에 대해서 철학 지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정언 명령이 뭐예요? 정언 명령은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시죠? 자, 무조건적 명령을 말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정언 명령이에요. 당위성을 지니고 있는.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런데 전환돼요. 그런데 정언 명령에 복종하는 유일한 방식은요, 그게 명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그것에 따르는 것이다. 그럼 이때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원래 비문학의 기본이죠. 이그저라는 지시어가 나왔을 때는 그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뭔지 찾아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다시 읽으면 정언 명령에 복종하는 유일한 방식. 그럼 정언 명령에 복종하는 방식은 하나란 얘기죠. 그것이 정언 명령이 명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정언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언 명령이 명령한다는 이유에서 행동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자,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와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바로 이 위의 행위예요. 정언 명령에서 복종하는 유일한 방식. 정언 명령이니까 절대적인 명령이니까 이건 무조건적인 따라야 된다라는 이유에서 하는 행위와 그저 명령에 부합하는 행위, 그냥 명령에 일치하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런 거 뭐라고요 여러분? 당위성을 지닌 문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자, 가령 예를 들어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그럼 여쭤볼게요. 이때 어쩔 수 없다는 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저 행동만 일치하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정언 명령이 요구하는 행위로 나갔다면 그럼 이때 이 경우는 여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를 정언 명령이 복종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요. 왜? 정언 명령이
정원 명령이 명령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 내면의 이런 심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정원 명령에 복종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합니다. 따라서 외면성 명제가 성립하는 한, 그러면 외면성 명제가 성립하는 한 법 규범이 정원 명령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쉽게 말해 외면성 명제는 정원 명령과 맞지 않는 거 역설을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가능할 거다. 자, 법 규범은 마지막 문장이죠. 그것을 따르는 내면의 동기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거 지금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두세 번 나왔죠, 그죠? 자, 내면의 동기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뭐예요? 외면성 명제잖아요, 그죠? 윤리규범과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윤리규범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면 동기까지 요구한다는 얘기고, 법 규범이라는 건 외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거지 내면 동기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내면 동기는 자유의지에 맡긴다. 이게 법 규범이에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렇다면 법 규범은 가원명령으로 말해질 것인가? 질문 떴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 중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뒤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가원명령으로 말할 수도 없다는 얘기네요. 가원명령도 정원명령을 공부하셨으면 같이 세트로 공부하시는 게 가원명령이에요. 가원명령이 뭐예요, 여러분? 얘는 조건부 명령이에요. 뭐뭐 한다면, 네가 뭐 한다면 이렇게. 자, 가원명령이란, 근데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배경인식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막 깊게 들어가시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가원명령이란 정의 떴잖아요. 그럼 얘가 뭐냐? 만일 당신이 강제와 형벌의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조건을 붙이는 명령, 조건부 명령이에요. 법이 지시하는 바를 행하라.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걸 행동해 라고 요구를 하네요. 그럼 여기엔 지금 어떤 명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규정성 명제와 그 다음에 외면성 명제, 이게 깔려 있다고 봐야죠, 그죠? 자, 취하게 될 텐데, 자, 이 경우 사실상 법 규범은 강제와 형벌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것이 지시하는 바를 행하게 할 뿐이어서 마지막 문장이에요, 여러분. 자, 밑줄이죠. 무조건성 명제에 반하게 된다는 얘기는요, 여기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나오네요. 규정성 명제나 외면성 명제가 있다면, 이걸 말한다면 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성 명제에는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무조건성 명제가 뭔지 지금 떠오르세요? 자, 어떤 특정한 이런 집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속되는, 거기가 무조건성 명제였죠. 이해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 다음 문단 한번 가볼까요? 자, 결국 윤리규범과 법규범에 대해 언뜻 통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규정성 명제와 무조건성 명제 말고 법규범에 특유한 외면성 명제를 도입하는 순간, 법규범은 정원명령도 가원명령도 표현될 수 없게 됨으로써 종국적 끝내는 법규범에 한해 규정성 명제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다. 자, 그러면 외면성 명제를 도입하는 순간 끝내 규정성 명제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럼 여기 하나 더 뽑히죠, 여러분. 뭐가 뽑히게 돼요? 외면성 명제를 도입하는 순간 뭔 안 된다? 규정성 명제를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말해서 모르실까봐, 친절한 애들이긴 해요. 모르실까봐 다시 말해서 법규범이 어떤 행위가 요구되고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단순 기술한 수에 머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첫 번째 처음에서 말했어요. 단순 기술 아니라고, 이런 수준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설적이게도 마지막 문장이죠. 그에 따라 행하도록 지시면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명제가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거. 누구 때문에? 외면성 명제의 이런 특징 때문에. 자, 하지만
윤리규범과 법규범의 차이를, 그럼 얘네들의 지금 뭐야 여러분? 차이점을 오로지 법칙 수립 형식 내지 또는 의무 강제 방식에서의 자율성과 타율성에서 찾는 칸트의 설명 체계에서 이랬어요. 그럼 여기 사실 힌트 하나 있죠. 윤리규범과 법규범의 차이를 칸트는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법칙 수립 형식이나 의무 강제 방식의 자율, 타율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윤리는 뭐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잡혀가나요? 여기 윤리규범은요, 강제 방식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윤리 쪽이고, 타율성을 가지고 있는 게 법규범을 말하는 거죠. 대응되니까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얘네 차이를 이거에서 이거와 이거로 찾는데요. 그럼 이거 차이점이라는 얘기니까 윤리규범은 띡띡띡띡 이렇게, 법규범은 띡띡띡띡띡 이렇게 보셨어야 돼요. 되셨어요? 자, 외면성 명제의 도입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대요. 네. 자, 그는 법칙 수립 개념 자체를 규범과 동기라는 두 요소를 통해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칸트가 말하는 개념 자체에는 규범 플러스 동기가 있는 거예요. 자, 법규범에 관해서도 일종의 동기 자체는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때 당연히 동기는 도덕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동기를 말해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법규범에 어울리는 동기란, 자, 바로 타율적 강제, 여기잖아. 타율적 강제가 있는 외적 동기를 말해요. 따라서 법규범은 윤리규범과 다르게 법규범의 특징이죠. 얘는 다르게 누가 스스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걸 지키도록 다른 사람이 강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법규범은 윤리규범과 다르게 뭐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타율적 강제. 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윤리규범과의 차이점이니까 다시 한번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못 찾으셨을까봐 한 번 더 말해주는 거예요. 윤리규범은 타율적 강제가 아니다. 얘는 자율성이 있다라고. 반면에 법규범은 타율적 강제다. 지키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이 강제할 수 있다라는 거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이렇듯 외면성이 법규범의 핵심적 징표를 이루고 있는 한 칸트의 설명 체계에서 이걸 무시하기에는, 그럼 이게 뭐예요? 외면성 명제를 무시하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자, 결국 외면성 명제의 도입에 따른 법적 명령의 역설도 쉽게 해소될 수 없다는 얘기는 이 역설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칸트의 설명 체계에서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자, 외면성 명제에 관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이봐요. 내용 일치 문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랬어요. 해볼게요. 자, 외면성 명제는 윤리규범과 법규범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다. 그쵸?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나셨으면 지금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외쳐보세요. 뭐라고요? 윤리규범은 내적인 것까지도. 그죠? 법규범은 외면성, 외적인 측면만. 근데 얘는 내면의 동기까지도 요구한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외면성 명제가 법규범을 기술적 명제로 환원시킬 수, 되돌릴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쵸? 아까 2번 읽었어요. 단순 기술 아니라 단순히 기술하는 수준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명제, 단순 기술 아니라고.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죠. 3번 외면성 명제와 규정성 명제를 유지하는 한 무조건성 명제 유지력이 없다. 아까 공식 뽑은 거 기억나시죠? 자, 가원명령에서요. 자, 만약 당신이 뭐뭐 하고 싶다면 뭐뭐 해야 된다. 이런 행위를 해야 해. 라는 게 가원명령 거기 나왔을 때 그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건 지시하고 외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외면성 명제와 규정성이 있을 때 무조건성은 유지할 수 없다. 왜냐면 만약에 뭐뭐 하려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가원명령이니까요. 거기에 지금 나와 있어서 3번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4번은 사실은 그 다음에 바로 나와 있는데 외면성 명제와 무조건성 명제 유지하는 한
규정성 명제 유지하기 어렵다. 자, 여기 보면 외면성 명제를 유지하는 한 종국적으로는 규정성 명제 성립할 수 없다라고 나왔던 부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외면성 명제에 따르면 법칙 수립 과정에서 윤리 규범은 의무 강제와 결합하지 않게 된다. 틀렸죠, 여러분? 왜요? 칸트의 설명 체계에서는 그 형식 설명, 그 형식 내지는 의무 강제에서 자율성이니 아니면 타율성이니 이게 법과 윤리의 차이를 구분하는 방식이라고 첫 번째 문장이었나요? 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윤리는 의무 강제에서 자율적인 게 윤리야. 의무 강제에서 타율적인 게 법이야 라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긴 결합하지 않게 틀린 말이에요. 결합해요. 네, 윤리도. 네.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29번 볼게요. 기억에 대해 추론한 것. 자, 기억 가보시면 저는 보통 이렇게 사실은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정말 뭐 문장 단위로 주어져 있지 않은 이상은 좀 적는 편이에요. 그냥 한 번에 보려고요. 왔다 갔다 막 까먹고 막 긴장하면 사실은 기억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안정, 내면의 안정을 위해서 여기에 칸트라고 적어놨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보이시죠? 난 추론 문제야. 니네가 이해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실적인 이해를 했던 그걸 가지고 추론해 보도록 하세요 라는 이런 문제예요. 내용 추론 문제. 정보 추론. 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해볼까요? 윤리 규범과 법 규범의 내용은 서로 동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요? 규정성을 지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지시해 준다는 점에서 서로 내용이 같을 수 있겠죠, 여러분. 뭐 사람을 죽이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그게 윤리 규범이든 법이든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1번은 추론이 가능해요. 2번 볼까요? 규범의 규정적인 성격은 명령의 형태로 표현돼야 할 거예요. 규정이 뭐예요, 여러분? 규정이라는 건 너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너 이런 행동을 해야 해. 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명령의 형태로 표현돼야 할 것이다. 맞죠? 그래서 가원명령이라던가 정원명령이 떴던 거예요. 형식 자체가. 자, 정원명령에 일치하는 행위를 아무 이유 없이 할 수 없을 것이다. 칸트가요? 여러분, 칸트가요? 칸트는 아무 이유 없어도 행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외면성 명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외면성 명제라는 건 내적인 이유 같은 거, 이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일치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어요. 4번, 윤리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 법규범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쵸? 칸트가 말하는 건 법규범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자, 다른 이유에서 개인적인 이유는 다 다르죠. 인간의 자유의지는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는 이런 개인적인 내적인 측면 고려하지 않는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했던 거예요. 그걸 고려하는 건 윤리규범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건 윤리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 얘는 법규범은 지켜질 수 있어. 왜? 얘는 다시 말하지만 외면성 명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인 측면만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죠. 마지막, 윤리규범과 법규범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효력을 지닐 거라 그랬어요. 그쵸? 당연히 뭘 띠니까요? 의무 강제 방식을 띠고 있으니까 그게 자율이든 타율이든, 그지? 그래서 규범이라는 규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말이죠. 그러셨어요? 그래서 추론 문제 거의 좀 내용일치로 풀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느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도 언젠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제 강의 들으시면 이렇게 끊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 문제 더 있죠. 꼭 세 문제씩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세 문제. 마지막은 좀 항상 길어요. 그죠? 볼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 이번에 맞는 것 고르래요. 그죠? 자, 칸트는 외면성 명제를 현실 세계의 법 규범에 관한 실용적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쓰여야 되는 실용적인 실제 유용한 지식으로 말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아니고 얘가 말한 건 뒤에 법 규범의 개념에 내재한 들어가 있는 필연성을 밝히는 분석적 진리였다는 거지만 이랬어요. 그러면 본문 기억은 나셔야 돼요, 여러분. 칸트가 말하는 외면성 명제에 여긴 뭐가 담겨 있냐면 법 규범의 개념에 내재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개념에 내재한 게 뭐였다 그랬죠?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했었는데 칸트가 말한 개념에는 규범과 플러스 동기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동기. 자, 이후에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전체주의, 쉽게 말해 독재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파시즘, 나치즘 이런 거 이제 나오는 지문 있었죠. 걔 보셨으면 전체주의가 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전체주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거 독재는 독재, 나쁜 거잖아요, 그죠? 이 체제에 대한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자, 그것은 정당한 국가 권력이 갖추어야 할 실질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됐대요. 그러니까 역사적 경험에 볼 때 국가 권력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보기를 설명한 거래요. 그럼 이거는 추론 문제 쪽이죠, 여러분. 적용하는 문제 쪽이에요.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자, 칸트의 외면성 명제는 법적 명령의 역설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약화시켰다? 약화시켰으면 이렇게 말 안 하죠. 강화시켰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주의에서 이걸 써먹은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자, 칸트의 외면성 명제는 국가 권력이 사람들의 내면의 자유에 개입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함축한다? 자, 지금 전체주의가 사람들의 내면적 자유에 개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핵심은 전체주의라는 문제가 발생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근원에는 칸트가 말했던 외면성 명제가 근거가 될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이로 인해 문제가 이런 문제 상황이 정당화가 되었어. 이렇게 일을 하시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성 명제가 권력이 사람들의 내면적 자유에 개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거는 외면성 명제에 대한 단순 설명이지 이 보기를 설명한 거라고 보기 어렵죠, 여러분. 전체주의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번은 될 수 없어요. 칸트는 법 규범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이를 국가 권력의 정당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지도를 삼고자 했다? 칸트는 그렇지 않았죠. 이건 전체주의가 한 거잖아요. 칸트는 분명히 말해요. 자, 내가 지금 말하는 외면성 명제라는 건 현실 세계의 실용적 지시가 아니라고요. 그죠? 근데 지금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체주의에서 이용을 한 거겠죠. 3번 틀렸어요. 자, 칸트에 의하면 사람들이 법에 대한 심정적 지지 없이, 심정적 지지가 뭐예요? 내 마음적 지지.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자유의지, 도덕적 자유의지예요. 내가 좋아서 믿는 거, 단지 법에 부합하는, 일치하는 행위만을 할 때. 이게 뭐예요? 외면적 명제에서 말하는 외적 측면만을 한다는 얘기죠. 행동만 한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칸트에게 자유의지는 당연히 여러분 도덕적 자유의지예요. 앞으로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칸트 씨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도덕적 자유의지인데 그러니까 자유의지 관련 없이 그냥 행동만 이렇게 할 때 전체체가 도래할 위험, 이런 독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도덕적 자유의지에 의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행동만 똑같이, 행위만을 똑같이 하게 한다면 이런 문제, 독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4번이 가장 적합하죠.
5번. 칸트에 의거할 때 국가 권력의 행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떠한 이유에서 법을 지키거나 지키거나 위반해서 전체주의가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떻게 풀까요? 저는 지금 설명을 해야 돼서 다 읽긴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풀 때 1, 2, 3이 저렇게 한 번에 쫙쫙쫙 긋지 않았을 거예요. 안 그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냐면 제가 지금 읽은 거요. 앞에서 말하는 거 칸트가 말하는 외명성 명제 이거라는 거. 그 다음에 전체주의가 문제라는 거. 근데 저 외면성 명제 때문에 전체주의가 지금 정당화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갖추어야 되는 게 이거다라는 거. 그걸 보면 전체주의 여기만 나와 있죠, 여러분. 근데 위험이 있다. 부정으로 평가하는 거죠. 안 좋은 점이니까. 칸트가 말하는 거 외면적 명제에는 이게 있었는데 이때 시신령적 지지라는 건 외면적 명제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때 외면적 명제 쪽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내적인 측면에 관여하지 않는 이유는 개개인의 개인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로 읽어내시는 문제예요. 추론 쪽이죠, 여러분. 여기서 약간 난이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조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규범 파트예요, 여러분.